네, 이어서 53번 볼게요. 공중보건과 역사적 사건과 국가 연결 묻고 있는데 최초의 공중보건법 영국 언제? 1848년에. 최초의 사회보장법 미국 1935년에 있었죠. 최초의 질병보험법 독일 맞아요. 그렇죠? 독일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노동자 질병보호법이 이게 최초의 질병보험법이죠. 독일에 1883년에 있었고 그럼 이거는 산업보건법 이탈리아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1번, 2번, 3번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그럼 얘가 답이겠거니 하고 고르시면 되고요. 요게 안 했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산업보건 할 때 제가 산업보건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영국에서 1833년에 최초로 공장법이 제정이 됐다라는 게 여러분 산업보건 할 때 했던 내용이고요. 그 공장법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산업보건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안 들은 것 같죠? 했어요. 그래서 공장법에 대한 내용으로 1833년에 영국의 공장법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산업보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다음 54번. 다음 중 여명기에 발생한 내용으로 옳은 것, 체드윅의 보고서는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제정의 토대가 됐다. 자, 에드윈 체드윅의 열병보고서가 토대가 돼서 공중보건법이 제정이 됐고요. 패튼 쿠퍼는 위생행정의 기초를 마련했다. 위생행정의 기초를 마련한 건 프랭크였죠. 그러면 패튼 쿠퍼는 위생학 교실, 실험 위생. 제너는 닭콜레라균과 천연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개발했다. 자, 천연두, 두창에 대한 예방접종을 개발한 거고요. 두창, 종두법. 그다음 닭콜레라균을 발견한 거는 그 한참 뒤인 파스텔에 의해서 발견이 됐죠. 프랭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게 바로 위생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보건학저서 전의사경찰체제에 대한 내용이고 검역제도를 만든 게 아니죠. 위생행정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거고 검역제도는 중세기에 만들어진 제도죠. 그럼 옳은 것 1번. 55번 존 스노우, 파스텔, 코우 등의 인물 하면 어느 시기? 황립기죠. 자, 황립기의 예방의학적 사상이 널리 퍼진 시기가 바로 황립기다. 정답 3번. 56번 중세기 공중보건학적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히포크라테스 장기설 주장 어때요? 이 내용은 맞는데 중세기가 아니라 고대기에 대한 내용이죠. 방역 규정이 있었고 방역 의사가 활동했다. 유행병이 만연했기 때문에 중세기에 있었던 내용이고 최초로 검역이 실시가 됐고요. 길드라는 데서 전염병 예방 위생관계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 다음에 57번. 공중보건 관련 인물, 시기, 업적, 연결 옳지 않은 거 히포크라테스, 고대기, 프랭크, 위생행정, 황립 맞죠? 그리고 에드윈 체딕 근로자 질병보호법이 아니라 공중보건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한 거고 열병보고서 제출했죠. 근로자 질병보호법은 비스마르크, 라마찌니는 산업보건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래서 57번 정답 3번. 자, 58번 문제 고중여확발. 고중여확발. 그래서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립기, 발전기. 정답 4번이죠. 59번 공중보건 역사와 시대에 대한 특징 연결 바르지 않은 것. 고대기에는 로마 갈레누스 그리고 위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자, 갈레누스가 하이젠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고요. 고대기였죠. 여명기 영국의 공중보건법 제정 어때요? 공중보건법 제정 여명기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왜 헷갈려 해? 여명기 맞잖아요. 왜 순간 여러분 시험 볼 때 근데 진짜 이래요. 시험 보신 분들 아시지만 아는데 틀렸어요. 이번에 12월에 시험 보고 온 학생들도 저한테 와서 아는 거 틀렸어요. 아는 거니까 너무 당연하게 휙 지나가면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아는 문제 나왔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여명기의 마지막 끄트머리가 영국의 공중보건법 제정이다. 언제? 1848년. 황립기, 영국의 존 스노우가 콜레라 기술역학을 통해서 감염서를 발표했다. 이거 어때요?
그 전에는 뭐냐면은 뭔가 그 누군가에게 전염되는 거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뭔가에 감염된 거야. 물을 통해서. 그걸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발전기. 독일의 코흐가 콜레라균 결핵균을 발견했다. 자, 이 코흐의 콜레라균 결핵균 발견은 언제예요? 발전기가 아니라 황리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내면 뭔가 느낌적으로 우리가 가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죠. 다음 60번. 공중보건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 에드윈 체딕 열병보고서 언제? 여명기 1842년. 존 스노우 콜레라 기술역학 언제? 1855년. 황립기. 존 그란트의 보건학 저서. 자, 존 그란트 누구였어요? 존 그란트 누구였어요? 영어로 쓰니까 못 그럼 옆에다 한글로 써봐. 존 그란트 써봐. 그 다음에 봐봐요. 누구예요 존 그란트? 아, 우리 좀 전에 했잖아. 그래, 보건통계. 그쵸?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영어로 나왔다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건학저서 아니고 보건통계. 그래서 영국 런던시에서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초의 보건통계를 했다. 언제? 여명기 제일 초반에 1662년에. 보건학저서는 누구예요? 최초의 보건학저서. 요한 피터 프랭크, J.P. 프랭크 보건학저서 전의사경찰체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고, 패튼 쿠퍼 실험위생학, 위생학교실 1866년에 미넨대학의 위생학교실을 마련했죠. 옳지 않은 거 3번. 다음은 공중보건학의 발전 과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라마찌니의 직업병에 대한 저서를 통해서 산업보건 키트를 마련했고, 제너가 우두종두법을 개발했다. 여명기 라마찌니 직업병 저서 언제? 1700년이었고요. 우두종두법 1798년. 그래서 정답 2번이죠. 다음 62번. 공중보건 역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 2017년에도, 자, 여기 17년 문제들이죠. 17년에도 이런 식의 문제들 쭉 출제가 됐고요.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립기, 발전기. 그래서 정답 3번. 63번에 공중보건 역사에서 황립기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 그럼 황립기니까 언제부터 언제? 1850년부터 1900년까지. 제너의 우두종두법 황립기 아니고 여명기였죠. 1798년. 에드윈 체딕 여명기의 1842년에 열병보고서. 레베누크. 자, 레베누크 누구였어요? 현미경 발견한 사람.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은 제일 먼저 얀센이 있고 좀 내려와서 레베누크가 라마찌니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라마찌니 바로 위에 있는 게 레베누크인데, 레베누크는 그 얀센이 개발한 현미경은 그냥 확대경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미경 수준이 아니라 그냥 9배 정도 크게 보는. 그래서 안경집 아들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안경 렌즈 가지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 몇 개 겹쳐봤더니 엄청 크게 보이네. 이런 거 발견한 거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200배율 이상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을 볼 수 있게 해준 현미경을 발견한 사람을 이 레베누크 였죠. 그래서 황립기, 패튼 쿠퍼는 황립기 1880년대, 그래서 1860년대의 주요 업적을 많이 마련한 사람이고, 위생학 교실, 실험위생학의 기초를 마련했죠. 정답 3번. 공중보건에서 가장 먼저 장기설을 주장한 사람. 자, 장기설 하면은 우리가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을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에 가장 먼저 장기설을 주장한 사람은 히포크라테스고, 그거를 따른 사람이 갈렌이죠. 정답 1번. 65번. 공중보건 역사에서 고대기에 이루어진 것. 방역의사제도 언제예요? 중세기에 있었다라고 했고, 공중보건법 처음 제정된 게 여명기였죠. 검역제도 중세기. 급수하수시설. 고대기, 급수하수시설은 물론 지금 계속 있지만 고대기 때부터도 이미 급수시설과 하수시설이 있었다. 그래서 이집트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고, 상수와 하수를 따로, 그만큼 고대기부터 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66번. 갈레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최초로 하이젯, 위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장기설을 주장했다. 주장한 건 맞아요. 그쵸? 최초로 유행병, 에피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자, 에피데믹은 누가? 히포크라테스가 고대기 로마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학설을 계승했다. 정답 3번이죠. 다음 67번에 공중보건 발달의 역사 과정에서 공중보건 사상의 시작에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을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공중보건 사상은 언제 싹 텄다? 여명기가 공중보건 사상이 싹 튼 시기. 그쵸? 사상이 싹 튼 거예요. 완전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왜 공중보건 사상이 싹 텄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공장 이런 데서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면서 집단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가가 이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의식이 커지면서 공중보건 사상이 싹 튼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꼽을 수가 있겠죠. 자, 68번 문제 보실게요. 모르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우선 문제가 20세기 공중보건 발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20세기니까 언제예요? 1900년대를 묻고 있는 거예요. 1900년대. 부스와 라운트리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왔어요. 빈곤자 조사에서 야기된 빈곤자의 원리는 외부 부처의 국민 최저선의 이념으로 계승이 되어 후일에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럼 내버려 두고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제도 이념의 중요한 기초가 됐다. 그럼 뭐예요? 이 설명을 보건대 부스, 라운트리 외부의 이러한 이념들이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제도의 기초가 됐다. 그럼 이미 그 이전이라는 거잖아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제도 언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였던 노동자 질병보호법.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질병보호법 언제예요? 1883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 20세기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19세기 후반의 위생개혁, 세균학 진보가 결국 20세기 초기에 이르러서는 유럽의 사망률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자, 세균학 그리고 위생개혁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 예방이 되면서 20세기 초에는 그 감염병에 의한 사망률 이런 거 많이 줄었겠죠. 영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와 같이 거의 완벽한 사회보장 제도가 1948년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베버리지에 의한 보고서, 사회보장에 대한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20세기에 대한 내용이겠고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 계기가 돼서 1935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됐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얘는 이 보기 중에는요. 틀린 설명은 없어요. 근데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세기가 아닌 내용이 1번이고 이 일반 내용, 그 나머지 내용은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보시고 1번 내용은 그냥 여러분 재밌는 얘기려니 하고 조금 들어보시면은 부스와 라운트리가 빈곤자 조사를 해서 빈곤의 원리에 대한 다른 개념을 적용했는데 요 이전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중세기를 생각을 했을 때 중세기에서 여명기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빈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럽에서 봤을 때. 왜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빈곤한 사람들은 왜 빈곤한 거네요? 범죄 취급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빈곤한 거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죠. 그래서 국가가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구빈제도, 빈민제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니네가 문제 있어서 빈곤한 건데 구제해줄게.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 후반,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들어와서 부스라는 사람이 빈곤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노동자, 런던시에 있는 노동자들의 30% 이상이 이렇게 계급을 쭉 나눠봤을 때 빈곤하더라. 또 이 라운트리도 그 연구를 받아서 또 연구를 했는데 그만큼 빈곤화를 좀 이제 발전을 시켰어요. 그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이게 빈곤이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흙수저 그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 되더라. 빈곤이 대물림 되더라. 애초에 이 사람이 빈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일시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일시적인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 저임금, 임금이 너무 낮아요. 애초에. 그리고 질병이 있어서 일을 못해요. 교육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계속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빈곤이 대물림 되더라. 이런 논리가 생겨난 게 부스와 라운트리에서의 이제 연구에서 빈곤자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화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외부 부처에서 국민 최저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결국 이렇게 앰뷸런스가
국민 최저선 개념을 마련해. 우리로 치면 최저임금제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국민 최저선의 개념을 이제 마련을 해서 최저임금제도, 그다음에 8시간 노동제, 또 아동 영향이나 주거, 복지, 의료 이런 거에 대한 기준, 최저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비스마르크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이 됐다라는 이제 큰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갈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한 역사적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로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그래서 68번의 1번이죠. 69번부터는 우리나라의 보건기구에 대한 내용들이죠. 고려시대 보건의료기관의 하나로 의료사업과 구제사업을 수행하며 병자를 치료했는데, 자, 요게 포인트죠. 전염병 환자 담당했다라고 하니까 대비원이 되겠죠. 동서대비원. 해민국은 서민의료를 담당했고요. 상의국, 상약국, 왕실의료를 담당했던 기구였고, 제위보는 빈민구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 보시면 구제 사업도 했어, 의료 사업도 했어, 해민국, 제위보 다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전염병을 더했기 때문에 대비원으로 고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딱 구분이 돼서 얘는 전염병만, 얘는 빈민구제만, 얘는 서민의료만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다 이제 서로 막 섞여 있긴 한데 우리가 구분하는 포인트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70번. 조선시대 보건행정 담당했던 보건기관 해민서. 해민서는 조선시대이긴 한데 보건행정을 담당한 게 아니라 서민의료를 담당했고요. 내의원은 왕실의료를 담당했고, 태의감은 고려시대 보건행정을 담당했던 기구였고, 전의감이 조선시대 보건행정, 의과고시 이런 거 담당했죠. 다음 71번. 근대 최초의 보건행정기관인 위생국이 도입된 시기에 조선의 임금이 고종이었죠. 고종 31년 1894년이죠. 다음 72번. 서양의학의 지식이 처음 도입된 시기.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의 지식이 도입된 시기 하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왔으면 조선 후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예요? 1885년 정도에 선교사 알렌에 의해서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서양식 국립의료기관인 뭐가? 광해원, 국립광해원이 설립이 됐고, 그게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었고, 지금 뭐예요?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73번.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 역사 중에서 고려시대 중앙의료행정, 그럼 고려시대 의료행정 담당했던 건 태의감 또는 대의감이라고 하고요. 상약국, 상의국, 왕실의료, 제위보는 빈민구제, 전의감은 조선시대의 의료행정을 담당한 기관이죠. 정답 2번. 74번. 조선시대 보건행정기관이 아닌 것. 자, 내의원, 조선시대 왕실의료, 재생원, 조선시대의 빈민구료 업무, 거기에 대민 업무나 향약수납 또는 의녀 양성 이런 일들이 더 추가됐죠. 그래서 고려시대 제위보가 재생원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태의감은 어디예요? 태의감은 고려시대 보건행정 담당했던 기관이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아니니까 정답 아닌 것 3번이고요. 다음 전향사는 뭐예요? 전향사는 예조 산하에 있던 의학 담당하던 기구가 전향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건행정, 그러니까 의료행정을 누가 담당했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고려시대의 행정, 그 보건과 관련된 기관이냐 조선시대 기관이냐 묻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 다음 75번. 고려시대 보건기구에 해당하는 것, 해민서, 재생원, 전의감 모두 조선시대, 제위보는 고려시대 빈민구제기관, 구료기관. 76번에 조선시대 의료기관 아닌 것, 태의감, 고려시대 의료행정, 해민서, 재생원, 활인서. 활인서는 뭐예요? 전염병 담당했던, 그래서 고려시대 대비원이 조선시대 활인서로 넘어왔죠. 정답 1번. 77번. 보건행정기구 중에서 보건후생부가 설치된 시기. 자, 우리나라 근대식 근대에 와서의 보건행정기구의 발전사를 쭉 보면은 최초의 근대식 행정기구가 뭐였어요? 보건행정기구가 위생국이 1894년에 우리 이제 설치가 됐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위생국이었는데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국민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생과 경찰국 안에 위생과로 들어갔다가 미 군정 시기, 이제
미군정 시기가 되면서 위생과가 다시 위생국으로 나왔다가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보건후생부가 된 거고요. 보건후생부. 그러니까 미군정 시기가 맞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처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회부가 설치가 되면서 사회부 안에 보건과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축소된 거죠, 사실. 보건과가 들어갔다가 아, 이게 보건이 그렇게 가벼운 과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다시 보건부로 바뀌었다가 보건부. 그랬다가 나중에 보건부와 사회부가 합쳐져서 보건사회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보건복지부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보면은 위생과가 되겠고 일제강점기는 위생국이 되겠고 미군정 시기가 일제강점기가 위생과 그리고 미군정 시기가 위생국, 보건후생국, 보건후생부 이렇게 변화를 거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사회부로 시작해서 보건부가 됐다가 보건사회부가 됐다가 보건복지부가 됐다가 한 번 더 바뀌었죠. 보건복지가족부 됐다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78번에 고려시대 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거 전의감, 재생원, 활인서 모두 조선시대, 제위보는 고려시대, 빈민구제. 79번 조선시대 보건문제 담당했던 기관 약전은 어디예요? 약전은 신라, 통일신라 그 시기에 있었던 의료 보건 기관이고요. 상의국, 고려시대 왕실의료, 활인서, 조선시대 전염병, 제위보, 고려시대 빈민구제. 정답 3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건행정 조직 깊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대충 요 정도 구분하면 거의 문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구분은 이미 다 여러분들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들.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거의 이렇게 그대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들이. 그리고 근세 이후에 우리나라 보건행정, 근대기의 보건행정 조직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도 그냥 단순 암기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제 위생국은 다 알잖아. 1894년에 위생국 최초의 근대식 보건행정기구가 설치가 됐다. 근데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서 보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고 그냥 통제수단으로 본 거예요. 교육, 보건 이런 거는 식민지 통제수단으로 보면서 경찰국 안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위생과로 경찰국 안에 위생과로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미군정 시기로 넘어와서는 이제 다시 위생국이 됐어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랬다가 이름을 위생이 아니라 보건후생으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위생에서 보건후생으로. 그랬다가 여기 중간에 사실 보건후생국이 한 번 더 있고 보건후생국, 보건후생부 이렇게 바뀌었고요. 다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회부라고 하면서 사회부 안에 위생과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작은 데가 아니네? 아니, 위생과가 아니죠. 보건과를 넣은 거죠. 그랬다가 보건부로 독립을 시켰어요. 1949년에. 그랬다가 보건과 사회가 뭔가 너무 접목되는 게 많으니까 얘를 밑으로 넣은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로 합친 거죠. 동등하게. 보건사회부 1955년에. 그랬다가 보건복지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사회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1994년에. 그랬다가 2008년에 여성가족부랑 보건복지부를 합쳤었어요. 그때 되게 말 많고 시끄러웠었어요. 왜냐면 여성가족부 하나의 조직이고 보건복지부 하나의 조직인데 두 개를 합쳐버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막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랬다가 다시 2010년에 보건복지부로 다시 분리를 했어요. 여성가족부 따로, 보건복지부 따로.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 머릿속에 딱 두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79번 문제까지 했죠? 80번 이어서 보실게요.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념이 아닌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는 건강관리에서 어떻게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이나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포괄적 보건의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는 건 아니죠. 치료가 들어가긴 하지만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 1번. 질병 예방, 치료, 재활 등 전 영역에서 걸친 접근 방법,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하고 있고요. 정답 3번. 알마타 선언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자, 알마타 선언의 가장 기본 이념에는 뭐가 들어가요? 국민들이 건강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권에 대한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답 1번이고요. 83번.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사업의 필수 요소로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쭉. 자, 1차 보건의료 필수 사업. 우리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라고 강조드렸던 게 요거죠. 그래서 알마타 선언에서 제시를 했어요. 선언을 하면서 1차 보건의료를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1차 보건의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 가장 필수가 되는 필수 보건의료 사업. 그래서 보건문제 예방 관리에 대한 교육, 보건교육 내용 들어가 있고요. 식량보급 촉진, 영양증진, 영양에 대한 거, 그다음에 환경위생에 대한 거죠.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사업. 그래서 모자보건 내용 있고, 예방접종,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그리고 지방풍토병에 대한 예방관리, 또 치료긴 치료인데 흔한 질병과 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전문적인 거 말고 일반적인 것들, 의약품도 필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필수 의약품, 거기에 심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의학적 재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요번 문제풀이 할 때 요 내용들을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딱 넣고 문제 푸는데 전혀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안전한 식수 공급 어때요? 맞아요. 자, 저출산 장려 정책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가족 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산업, 그럼 저출산 장려 정책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고민을 했죠? 안 했어요? 훌륭한데. 그래요.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너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통상적인 질병의 일상적인 치료 다 맞는 내용이니까 아닌 거 2번인데, 가족계획이라는 게 우리 그 모자보건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족계획은 출산을 장려하거나 산화 억제하거나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원하는 시기에 적당한 계획하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그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족계획이에요. 그리고 저출산 장려 정책은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출산 장려하는 거는 보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디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인구 보건에 대한 거여야 되겠죠. 1차 보건 의료가 아니라 인구 문제예요.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아니에요. 정답 2번은 아니고요. 그다음 84번. 1차 보건 의료의 접근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1차 보건의료 접근 방법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했었는데, 먼저 1차 보건의료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 적절한 기술과 인력을 사용해야 된다. 또 쉽게 이용 가능해야 하고요.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되고, 지역사회 참여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상호협조, 여러 분야의 상호협조 필요하고, 지불 능력에 맞는 수가로 이루어져야 되고, 자주자립정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고요. 거기에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보시면 예방을 중시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여러 부문의 협조, 조정 강조한다. 그래서 여러 건강과 관련된 관련 분야들이 상호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1차 진료의사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어때요? 1차 진료의사의 역할이 핵심적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적절한 기술 인력,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인력들을 다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 하나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보건의료 인력이 같이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해야 되고, 지역사회 참여도 강조하고 있죠. 옳지 않은 것 3번. 85번에 일반 1차 보건의료 필수적인 내용 아닌 것 방금 전에 정리했던 거죠. 만성질환 관리 사업 내용 없었어요. 주민 식생활 개선 사업 어때요? 우리 아까 봤던 것 중에 이거 영양 증진, 식량 공급 촉진과 영양 증진. 그래서 주민의 식생활 개선 사업이 이 내용으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경미한 질병의 일반적 치료 사업, 흔한 질병과 외상에 대한 사업이죠. 가족 계획을 포함한 모자 보건 사업 맞는 설명이죠. 아닌 것 1번. 다음 86번. 알마타 선언에서 제시된 1차 보건 의료의 필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방접종, 영양개선. 자,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영양증진, 영양개선 들어가 있죠. 노인과 장애인 대상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노인, 장애인에 대한 내용 안 들어가 있고요. 모자보건, 보건교육사업. 자, 보건문제 예방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 뭐예요? 이게 보건교육이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 하면은 모자보건 사업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식수위생관리, 안전한 식수 공급과 기본적인 위생이 식수위생관리죠. 아닌 것 2번. 알마타 선언에서 제시된 1차 보건의료의 주요 접근 전략 4A라고 하면은 우리 보건의료의 특징 WHO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접근성,
우선 1차 보건의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수용 가능해야 된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 주민 참여,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기본이 돼야지 1차 보건의료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고 지불 부담 능력, 그 지역사회 주민 또는 지역사회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부담,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보선이어야 된다라는 거, 포괄성,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야 되고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보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사업이 지속적이어야 되고 상호 협조성, 건강과 관련된 여러 분야가 서로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균등성,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균등하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A를 뭐라 그랬어요? 요 4가지 를 4A라고 했죠.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 그래서 아닌 것은 효과성이죠. 정답 4번. 88번에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접근 방법 아닌 것,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고 아닌 것, 효율성. 다음 89번에 1차 보건의료 필수 사업 해당하지 않는 것, 식수관리 사업, 안전한 식수 공급 들어가 있었죠. 영양 개선 사업, 영양 개선 들어가 있었고요. 응급 환자 치료 없었어요. 정신보건 사업, 이건 어때요? 여기에서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재활, 자, 요거를 우리가 정신보건에 그러니까 심신,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정신보건의 영역으로 우리가 접목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신보건 이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응급 환자는 정말 너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급 환자는 전혀 아니잖아요. 1차 보건으로 해서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정신보건은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재활, 그래서 얘가 재활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정신보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해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90번 알마타 회의를 통해서 1차 보건의료가 강조되고 접근 방법이 모색이 되었는데요. 그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과학의 발전에 의한 의료기술의 혜택이 가난한 사람에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 1차 보건의료의 대두 배경이죠. 우리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질병의학 기술, 의학과 과학에 대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질병 양상이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에서 만성질환으로 발견하고 있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어요. 건강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되고 치료가 막 접근이 되는데 그러면서 의료비도 증가하게 됐죠.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의료비가 증가돼도 그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빈부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1차 보건의료가 대두가 된 거죠. 개발도상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국민보건에 대한 재인식을 하였고요. 이에 의해서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외상과 질병치료 중심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반대죠. 그 이전이 치료 중심적 접근법이었다면 1차 보건의료를 통해서 예방 중심적 접근법으로 돌아선 거예요.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이라는 기치로 알마타 선언이 천명되었죠. 옳지 않은 것 3번. 다음 91번.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의료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요소이다. 어때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지역사회와 가족, 개인이 대상이다. 원인 추구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원인 추구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원인을 확인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겠다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 중심적 접근법이다라고 하면 치료 중심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원인 추구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원인, 예방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자조, 자립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앞에 접근 방법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고, 항상 1차 보건의료에서는요, 단순히 의료인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의료인은
의사, 간호사만 들어가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니라 1차 보건의료에서는 그 지역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인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 거지 의료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이죠. 92번에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차 보건의료는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지역사회, 개인,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고 비용 지불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전적인 참여하에 여기 다 뭐 들어가 있어요? 뭐 접근성이라던가 수용성이라던가 지불 부담 능력이라던가 주민 참여에 대한 설명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접근 방법이다. 1978년 알마타 회의를 통해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그래서 건강권에 대한 게 강조가 됐고요. 건강의 향상은 사회개발의 으뜸가는 목표고 1차 보건의료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제시가 됐어요. 1차 보건의료 활동 범위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상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더 중요하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그게 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1978년 알마타 선언 이후 우리나라는 한참 뒤인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어 1차 보건의료 인력개발, 보건진료소 설치 인력이 개발되고 보건진료소 설치하여 본격적인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였다. 뭐가 틀린 내용이에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은 1차 보건의료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했던 법이 아니라 뭐 어떤 회의, 오타와 헌장에 대해서 이념을 계승해서 오타와 헌장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법이 국민건강증진법이고요. 그러면 알마타 선언 이후에 세계보건기구가 자 여러분, 회원국 여러분 1차 보건의료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 뭘 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농특법. 1980년에 1978년에 알마타 선언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1차 보건의료의 어떤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1980년에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고 그 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1차 보건의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됐고 1차 보건의료의 인력으로 개발된 사람이 누구예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다음 93번부터는 양질의 보건의료. 우리 지금 1차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론을 간단하게 쭉 정리를 했는데 이제 알마타 선언 1978년 연도 선언 중요하겠죠. 회의 1978년 알마타 선언 헬스 포 올 요렇게만 보기도 해요. 모든 인류에게 건강은. 요거는 사실 요즘은 잘 안 써요. 바이 디 이어 2000. 왜냐면 2000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1차 보건의료 필요 없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그냥 헬스 포 올,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전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기치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 의료기술 발전이 됐고 질병 정복됐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뭐예요? 의료비는 증가하고 빈부의 격차, 지역 간 격차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너무 많은 격차가 생기고,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1차 보건의료다라는 거. 그래서 제시한 WHO가 제시한 여러 가지 특성들 쭉 봤고요.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 필수 요소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제시했던 거 앞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접근 방법까지 해서 제시를 했죠. 1차 보건의료도 마찬가지로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93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인데, 그 양질의 의료도 굉장히 빈출 내용인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파트 1에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고요. 되게 쉬운 내용인데, 실제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후기에서 헷갈려요 라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들도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대부분. 다른 데서 출제되는 내용은 그렇게 애매하지 않은데, 이게 여기 1차 보건의료나 양질의 보건의료나 또는 앞에 그런 뭐 공중보건 정의나 이런 거 쭉 해놨을 때 얘네를 섞어두면요, 뭐가 뭔 설명이고 다 맞는 설명 같고 그래서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잘 문제 보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93번에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 요소 나오는데,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 요소로 알맞은 것 4가지 뭐예요? 접근성, 의료 질, 그리고 질적 적정성, 계속성 또는 지속성 또는 연속성, 그리고 효율성이죠. 정답 4번이고요.
자, 바람직한 의료의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를 보시면요, 의과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료행위라던가, 뭐, 긴밀한 협조라던가, 전인적 치료라던가, 인과관계 유지, 요거 다 어디서 봤던 거죠? 리와 존스가 제시한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에 있는 보기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보기를 쭉 보니까 아, 얘는 리와 존스의 양질의 의료 요건을 묻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보기를 통해서. 자, 그리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딱 봤을 때 치료를 강조.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항상 치료를 강조하는 내용은 거의 오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리와 존스의 양질의 의료 요건에 의과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료 행위, 그리고 치료를 강조가 아니라 예방을 강조했죠. 의료 행위자와 주민 간의 긴밀한 지적 협조나 전인적인 치료,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 유지 모두 해당되는 내용들로 옳지 않은 것 2번이고요. 바람직한 의료가 지향하는 목적 알맞게 묶인 것. 자, 요거는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바람직한 의료 요건에 자, 리와 존스가 제시한 게 의과학에 기초해야 된다. 예방을 강조해라. 의사와 환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요. 전인적인 치료. 그래서 인간을 어떤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인간적인 존재. 나의 신체와 정신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지속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에 사회복지 사업과 연계해라.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와 협조해라. 또 과학적인 현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의사 환자의 어떤 인간관계라고 하고 있고, 문제 보기에서는 의료 행위자와 주민 간의 긴밀한 지적 협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조금씩 설명들이 다른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보시고, 치료를 강조는 명확하게 아니죠. 예방에 대한 강조여야 되고요. 다음, 바람직한 의료의 구성 요소, 효과성, 안전성.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누가 얘기한 거 그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의료 서비스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치료를 했으면 질병이 회복이 돼야 되고, 진단을 했으면 진단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효과가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돼요. 환자를 위험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환자 중심성,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적시성. 우리 최근에 났던 기사 중에, 엊그제 났던 기사 중에 너무 안타까운 게, 응급실에 온 환자가, 여러분 기사 못 보셨어요?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체납된 비용, 의료비가 있었던 거예요. 17,000원이. 근데 응급실 그 수납 직원이 17,000원 그 체납인 것 때문에 접수를 안 해줬어요. 가족 오거나 해야지 접수해준다고. 그게 시간이 5시간 넘게 지체가 되면서 그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직원이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과연 그 판단이 고스란히 그 직원의 판단이었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그거를 접수를 했으면은 위에서 엄청 병원에서 어떤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흔히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안타까운데, 그만큼 응급 환자에 의해서는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때 치료를 해야 되는 것. 그다음 효율성. 우리가 들인 노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적당한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이 여기에 또 들어가고요. 형평성 개념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효과성, 안전성, 그리고 형평성, 적시성 모두 들어가 있죠.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마이어스 양질의 의료를 묻는 건지 얘를 묻는 건지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문제 보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사실 마이어스의 양질의 다음 중 양질의 의료 요건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만약에 93번에 마이어스라는 93번 문제에 마이어스가 빠졌어요. 마이어스가 빠지고 이렇게 문제가 났어요. 그러면 접근성, 이거 효과성, 과연 효과성이 양질의 의료 요건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여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문제를 보고 보기를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거를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 요건을 묻고 있는 건지, 또는 그냥 이렇게 바람직한 의료 요건에서 우리가 제시됐던 걸 묻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얘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실제 병원에서의 의료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얘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의 바람직한 의료 요건. 그럼 딱 와닿죠.
병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마이어스의 양질의료권은 보건의료 서비스 전체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와닿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문제를 보고 얘가 출제자가 뭘 묻고 있는구나를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 96번까지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람직한 의료의 구성 요소는 환자. 그래서 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내용들이죠. 환자 개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 존중하고 그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환자의 가치에 따라 모든 임상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환자가 중심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환자 중심성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 4번이에요. 그래서 96번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97번부터 이어서 볼게요.